자, 교재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금액과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자, 이미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내용, 기본적인 설명들을 앞에서 쭉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엔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줄에 입력되어 있던 부분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줄을 복사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엔터로 넘어가면 거래처 부분도 자동으로 바로 위에 줄이 복사가 되지만 코드 번호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이때 코드 번호를 등록하시고자 하신다면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코드 찾아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적요도 마찬가지로 엔터로 등록을 하면 적요 코드 번호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금액란에 들어오게 되면 엔터를 아무리 눌러도 금액란은 위에 내용과 그러니까 위에 줄에 있는 내용이 복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500만 원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500만 원 뒤에 동그라미가 6개 붙어 있죠. 6개 붙어 있을 때 동그라미를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6번 숫자 키 0을 6번 눌러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500만 원에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자동으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할 때 대차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 중에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입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연준상사 102번의 연준상사로 해서 99만 5천 원만 입력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차 오류가 나타났을 때 수정하고자 하는 금액란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상대방 계정 과목 계정의 금액과 일치되는 숫자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대차 오류가 생기죠. 대차 오류 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수정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만 5천 원이었다. 99만 5천 원이었다라고 하면 상대방 차변에 숫자 금액란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맞춰지는 방식으로 됩니다. 자, 요런 부분도 우리 교재에 87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할 때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 자, 예를 들어서 25일 날 출금 전표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식당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별 식당이라고 하죠. 별별 식당으로 갔습니다. 직원 식대. 식대 지출이 됐습니다. 한번 결제했는데 1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지출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격 증빙 수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적격 증빙 수치 여부를 물어보도록 돼 있는데 그 물어보는 부분이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이때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그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로 갖춰야 됩니다. 적격증빙은. 그걸 못 갖췄을 때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자는 일단 사업자여야 됩니다. 사업자로부터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로부터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여야 하는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에 개인한테서 샀느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고, 공급의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공급은 소유권 이전의 개념인데 양도, 인도, 사용,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방법은 합법적으로, 즉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가가 지급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되고,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갖추지 못했다면 미수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현이 되는 부분이 카드 등 사용 여부입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보시면, 자, 신용카드로 사용했냐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5일 날 사무용품비, 자, 사무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829번 사무용품비 나오죠. 사무용품비 드림디포에서 구입을 했다. 드림디포에서 화일철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화일철 15만 원어치 샀습니다.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2번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26일 날 출금전표 소모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자, 소모라고 해서 찾게 되면 소모품비가 나옵니다. 철물점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철물점에서 망치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5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부로해서 갑니다. 부로 가게 되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외 대상 거래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는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적격증빙 수취 요건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즉,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이 부분이었죠.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되고, 공급의 개념에 맞아야 되고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다. 철물점인데 철물점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가정을 하죠. 개인한테서 구입을 했다. 홍길동이한테서 소모품비를 구입을 했다. 라고 하면 홍길동이를 넣으니까 뭐 세무법인 지율 대표자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 신규 등록으로 가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해서
동시 선택하고요. 주민등록번호로 대표자 홍길동 뭐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인한테서 구입을 했고요. 5만 원짜리 구입했기 때문에 개인한테서 구입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서 구입했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갖춰야 되겠는데 조건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홍길동이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출한 것 중에 우리 지급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급수수료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급이라고 하면 자, 지급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네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죠. 수수료라고 하게 되면 831번에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판매 수수료 나간 게 있습니다.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라고 하죠. 101번 미란 시럽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판매 장려금 지급했다. 얼마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명세서 해당 없다라는 거죠. 판매 장려금은 자, 미란 시럽이라고 하는 거래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급 쪽에 가서 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판매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넘어갈 때 갖춰야 될 증빙이 뭐냐? 할 증빙은 계약서,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내역, 즉 송금 내역서 등을 갖추면 됩니다. 이런 걸 갖춰서 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못 갖추더라도 계약서라든가 대금, 지급, 내역서 등을 갖춰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입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입니다. 대상 거래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경우에 사용한다. 즉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 적용된다. 되는 거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6일 날 출금 복류생비 811번 별별식당. 별별식당의 직원 회식비 지출을 했습니다. 100만 원만큼. 자, 식당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해서 조회 등록 나옵니다. 자, 공급자 말풍선 눌러서 있으면 등록합니다. 자, 백두식당으로 나오네요. 백두식당으로 나오는데 자, 백두식당 없으면 공급자 별별식당으로 별도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하고 자, 별별 사장이라고 성명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주소, 코드 번호 있으면 은행 코드 있으면 등록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별별 식당에 대한 부분이 거래처 등록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초정보 쪽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별별 식당이 별도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재무회계에서 전표 입력 쪽에 이렇게 전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조회를 해봅니다. 조회를 해보면 별별 식당에 지출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내역 등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100만 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난 뒤에 법인 조정에서
우리 가산세 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미제출 가산세 100만 원에 대해서 2%, 2만 원의 가산세가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장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2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는 내용들이 나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법인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라고 입력을 해서 찾습니다. 이자 비용 951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라고 하면 신한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1번 차입금 이자 지급했다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보시면 3번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이 나옵니다. 대상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해놓은 제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외 자료들 중에 코드 번호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은 금융보험 용역이죠. 16번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3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금융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세법에서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만 원 나갔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에서 831번 수수료 비용 해서 있습니다. 별별 중개사한테 나갔습니다. 중개수수료라고 입력을 하고 150만 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자, 예외사항으로 갑니다. 예외사항으로 갔을 때 자, 중개수수료에 대한 예외사항은 송금영수증,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 공급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2번을 통해서 별별 중개사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으로 내가 송금했다라고 하면 기업은행 계좌번호까지 등록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송금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그 다음에 정빙불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빙불비는 그 정빙이 없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사용하시면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격정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